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8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고마워. 진솔님이 굉장히 유쾌해서 저도 시작하는데 굉장히 즐겁네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큰 주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실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을 찍고 있다 보니 이제 금요일자 종편 모한이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종편 모한이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는 모니터 보고서로만 전하기가 너무 아깝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 이것부터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편 모한이에 나왔던 TV조선 대담 프로그램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소장이 가짜 영장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8월 11일 방송이었는데요. 출연자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는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고 문자 메시지 몇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주고받았다 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기사를 쓰는 것은 그거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저런 수사, 저건 기사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이 발언은 경향신문의 그 보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발언인 거네요. 네. 경향신문 8월 10일 보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단독 한동훈 그리고 전 채널A 기자 메시지 수백 건 주고받아. 이거를 이제 김종래 교수가 지적을 한 건데요.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없이 횟수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종래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종의 말하자면 조금 문자 메시지 몇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내용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이렇게 기사 쓰는 거는 그걸 내보낼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저런 수사 저건 기사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건 일종의 말하자면은 좀 이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가짜 영장 비슷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그걸 하지 않은 걸 그 내용도 없이 어떻게 기사를 써요? 수사 공소장을 사람 피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검언유착 그 이상이라고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아마 두고 보면 저수권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나 야당의 평가와는 별개로 수사에서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다가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김동연 교수님이 개인적인 예상이시고. 네. 이미 여러 차례가 보도가 됐지만 강요 미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기소가 됐죠. 그리고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공모 가능성이 여러 정황 증거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검찰이 공모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계속 수사 중이잖아요. 김종래 씨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메시지 내용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공소장의 횟수만 밝혔다며 가짜 영장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이 공소장의 통화나 메시지 횟수만 적시된 건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비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해요. 아니 매번 이동재 기자 저희 몇 번이나 말했는데 휴대폰이고 노트북이고 다 정말 아예 공장 초기화를 해버려서 내용 볼 수 없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랑 같이 이제 몸싸움을 해가면서까지 뭔가 휴대폰을 풀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자기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동재 기자는 기소가 된 상황이고 한동훈 검사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 해가지고 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보여주면 될 걸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그런 문제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네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얘기를 하지 않고 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사실만 봐도 김 씨 주장이 무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종편 시사대담에서 출연자가 이 무리한 주장을 내놓으면 진행자는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언제까지 봐야 할지 좀 걱정입니다. 이제 말 안 하려고요. 저 너무 많이 왜냐면
생각을 했던 게 종편 모니터 팀들은 매번 어쨌거나 이 종편 모하니가 문제 발언에 대해서 짚는 거다 보니 항상 진행자 뭐 이번에 윤정우 씨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 뭐 김진 씨도 그렇고 뭐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끊잖아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래 저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냥 또이또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제가.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방송이 금요일 날 나갈 텐데 수요일 날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보도들을 하고 있는 언론 얘기할 때 어떤 분의 댓글 이제 저희 종편 모하니에 달아주셨던 댓글을 좀 읽어드렸어요. 그때 이제 봄따뜻님이었나? 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권한유착 프레임이 먹혀 들어갈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신미사무처장님이랑 얘기했던 게 근데 결국 이 사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다. 되게 단순한 사건이다. 세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로 이동재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을 했는가? 협박했죠. 둘째로 협박을 할 때 검찰을 팔았느냐? 팔았죠. 그리고 셋째로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한동훈 전 검사장.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검언유착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없는데 뭔가 만들고 있다는 둥 진짜로 있었던 그런 3월 이전 일이죠. 그 일들을 없던 일 치는 게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채널A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서도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의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던 일로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박진솔 활동가가 소개를 해준 김종래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 영장이냐느니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느니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가 뭐 개인 생각이라고 수습한 것도 연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언유착 관련해서 또 이상한 대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름 신기했어요. 또 새로운 버전이에요. 한동훈 씨하고 절친한 관계인 분을 패널로 앉혀서 한동훈 씨가 검언유착의 공모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요. 채널A 뉴스탑10 8월 12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들여다본 건 이렇게 되면 신라젠 계좌지 노무현 재단 계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여기에 8월 10일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뉴스탑10이 관련 대담을 하면서 출연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출연자가 김태현 변호사였어요. 김태현 갑자기 또 이 검찰 얘기 주로 요즘 하다가 좀 약간 다른 또 검찰 얘기가 나왔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를 했다. 근데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요.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했어요. 아니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계좌 추적한 적 없다.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겁니다. 계좌 추적한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뭐냐면 작년 11월에 이제 계좌 추적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작년 11월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곳이지 실제 수사라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계좌를 추적할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면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지휘하는 다른 일선 수사 부서에서 했느냐? 그런 거 없다. 수사팀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동훈 검사장 말이 맞을 거라 얘기를 하냐면 유 이사장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한 검사장 입장이 맞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김태현 씨는 여러 방송에서 자신을 한동훈 검사장의 친구라고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 뉴스탑10 8월 3일 방송을 보면요.
여기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에 벌어진 네네.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한동훈 검사장의 최근 속내를 좀 짐작할 만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걸 제가 외부 보도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나와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는 없고 네.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어떻게 뭐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거나 혹은 추가로 좀 알려진 얘기가 있는지 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뭐 한동훈 검사장 입장은 이미 뭐 그 원래 공식적인 변호인 통해서 이제 입장이 다 발표가 된 거고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협박이나 강요무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공작으로 본인까지 엮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입장은 뭐 지금 단호한 거고요. 예. 그리고 설사 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 수사팀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을 뭐 기소하려고 할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설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입장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사 현 수사팀이 본인을 기소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설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하더라도 본인은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현재 뭐 한동훈 검사의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라는 발언도 한동훈 검사장의 속내를 좀 드러난 말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건 뭐 이제 언론 보도된 대로 제가 이제 친구니까 이제 걱정돼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몸싸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 다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본인 몸이 좀 많이 좀 아프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 사진만 저 정진웅 부장처럼 외부로 풀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까지 입원하면 검찰 조직이 뭐가 되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언론 보도된 그대로인 거죠. 아마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됐건 간에 누가 잘하고 잘못됐건지 간에 그 몸싸움하는 얘기가 보도되면서 언론에 사실 여론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검사장과 검사장급을 보였다는 데서 여론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사진까지 이제 올린 다음에 그리 여론이 아주 좋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까지 입원을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다 입원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검찰 조직이 신뢰가 땅에 떨어질 거다 아마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있는 얘기 그대로만 저희가 전해서 저희가 한번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입장까지 말을 했어요. 한 검사장 입장을 대변하듯이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전 통화 내용 그대로 전달한 거 뭐 어쨌거나 본인의 입으로 전달을 한 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미화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여기서 나까지 입원을 하면 우리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친구로서 이렇게 방송에서 전해주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 2명이 8월 5일에 기소되면서 종편 시사대담이 연일 관련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대담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노무현 재단 계좌조회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만은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양측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 친구인 출연자에게 질문을 해서 마치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발언하는 걸 방송하는 게 과연 공정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 더 그러네요. 이 사안은 충분히 다룰 수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면 그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압박이었을 테고 뭔가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조직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게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룰 수는 있다.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데 패널이 한동훈 전 검사장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다? 이거는 패널 선정을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종편이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전해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 제가 금요일 거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여서 꼭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했는데요. 이번엔 좀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이야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를 알면서도 대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다뤘던 걸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또 제목까지 뽑았었네요. 네. 바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대담입니다. 네. 이분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씨인데 네. 서울 강남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 사퇴를 두고서 여당 의원도 그렇고 야당 그 미래통합당 의원도 그렇고 타 방송에 좀 나가서 뭔가 공개하기 어려운 가정사 네.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놓으신 분들도 네. 있고 했는데 또 김조원 민정수석은 본인과 관련돼 보도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 무근이고 그런 게 오보인데 이것 때문에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네. 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그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방송에 나가서 네. 이 발언들을 했던 거 자체가 그 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선 다 오보인 건데 그렇죠. 그거를 또다시 대담해서 네.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맞아요. 다뤘다고 하니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네. 좋겠습니다. 뉴스와이드 8월 12일 방송이었는데요. 김조원 뒤끝 사퇴, 가족사 대 부적절 이런 제목으로 본질에서 벗어나서 김 전 수석의 가정사에만 초점을 맞춘 대담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진행자 백운기 씨가 김종민,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 전 수석 가정사를 대담 주제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운기 씨가 어떻게 보면 가정사 논란은 좀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서 개인 가정사에 집중하는 대담이 문제라는 걸 진행자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백운기 씨 말에 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도 본질에서 벗어났죠 라면서 동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김 전 수석 사임과 관련돼서 확인이 안 된 가정사를 언급하는 무책임한 대담이 계속됐습니다. 신성범 의원 어떻게 보면 가정사 논란은 좀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벗어났죠. 예. 저도 뭐 진짜 내로남불이다 이 양반이 김조원 전 수석입니다만은 이제 김성환 평론가 보면 가족 문제, 가정사 문제가 나오는 것은 김조원 전 수석의 이른바 뒤끝 퇴장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청와대 안에서 그런저런 논의가 있었을 때 나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도 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사표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단톡방에서 그렇지만 가정사 문제를 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보여줬어야 될 어떤 행위 그것이 커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건 건데요. 저는 가정사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왠지 그동안에 이제 뒤끝 퇴장했다고 하는 비난을 쏟아붓던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머쓱한 느낌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대담을 이어가는 사이에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연합뉴스 보도를 전하면서 김 전 수석 가정사에 관해 보도한 내용이 오보라고 바로 잡기까지 했습니다. 네. 언론에 네, 앞서 이제 김조원 수석과 관련해서 개인 가정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게 있어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나온 속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을 두고 가정사가 있다, 뭐 재혼했다 이런 정치권 발언이 있는데 오보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김조원 수석이 밝힌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떠도는 풍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보통 직접 취재도 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운기 씨가 이 말미에 뼈를 때리시네요. 네. 백운기 씨가 말미에 이랬어요. 결국은 뭐 김 전 수석과 가깝다고 하는 김종민 아무튼 뭐 본인이 가정사가 있다, 재혼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일단 뭐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입장 존중해야 되고. 예. 이제 사실은 또 더 이상 그 얘기를 막 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사실은 실제로 집을 팔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동정론 자체가
다시 또 후퇴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결국은 뭐 가깝다고 하는 김종민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이 본의 아니게 김종원 수석을 더 아프게 해버린 결과가 된 셈입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풍문을 대담 소재로 삼은 뉴스와이드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또 원래는 이거를 넣지 말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방송을 탔고 또 그거를 대담해서 다뤘는다. 이걸 다루는 게 맞을까 하다가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관련한 청와대 어떤 고위공직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풍문을 자꾸 전달하는 이런 문제를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공감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풍문을 전하거나 사실을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죠. 저는 제발 전파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다음 방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비서진을 두고서 다주택자면 다주택자라고 비난을 하고 1주택자는 또 주택 보고 뽑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는 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이가 없어서요. 8월 12일에 청와대가 신임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 그리고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는 점을 알렸어요. 그런데 여러 언론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입을 빌려서 두 신임 수석이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채널A 뉴스탑10 8월 12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종석 씨가 오늘 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신임 사회수석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오늘 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과 신임 사회수석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라고 청와대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럼 수석들을 뽑을 때 능력보다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보는 게 도대체 맞는 거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을 인선하는 기준은 옛부터 지금까지도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공직을 감당할 도덕성이 있느냐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 지역이라든지 남녀 성별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안배해서 인사를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걸 들고 나오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차라리 그러면 그 국정 철학에 맞게 월세 사는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들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집 사고 싶은 국민이 지금 너무나 오른 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세가 바로 필요한 우리 국민이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체 해결이 되지 않는 데다가 더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국정의 방향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1주택, 무주택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선도 보면은 예전에 뭐 노무현 정부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을 후임자로 계속 뽑는 거 보면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것이 민심과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민심을 거슬러는 방향인지 그것도 차차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에서 능력보다 주택 소유 여부를 봤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업무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수석들의 주택 소유 여부에 주목한 건 청와대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담에서 월세 사는 사람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마치 월세 사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우스운 상황 이런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주택 소유 여부가 되는 게 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일단 의문인데요. 고위공직자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게 사실이에요. 진행자나 출연자가 불필요한 조롱을 하는 대신에 좀 더 국민 생활 수준과 가까운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인선될 수 있게 담론을 형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죠. 청와대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 사람이 1주택자여서 인선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취재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말을 해줘야 맞는 거겠죠. 네. 정만호 신임 수석이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윤창열 신임 수석이 사회수석으로서 역할을 할 능력은 있는 건지 언론이 살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로는 그동안 얼마나 다주택자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청와대 뭐 비서분들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항상 뽑을 때 항상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됐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집이고, 언제나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뭔가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뉴스를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서 좀 항상 이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면 다주택자라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뭔가 조롱을 종편 방송에서 해놓고, 근데 또 1주택자를 뽑으니까 이번에 눈치 봐서 1주택자 뽑냐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그럼 그거 애초에 왜 문제를 삼았는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게 제가 아직 죄송하지만 오늘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봤어요.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뭐 어떻게 뭐 조롱하듯이 전달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 내 집 갖는 게 꿈인 사회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발언을 했다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지막 진솔 활동가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언론이 고위공직자 능력, 뭐 청렴성이든 그런 문제든 함께 검증하는 거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얘기만 오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TV조선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맞춰 공직을 채우겠다고 비아냥거린 또 이런 방송이 있었다고 해서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볼까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8월 13일 방송이었는데요.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 발언자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요.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채널 A뿐만 아니라 TV조선도 같은데. 채널과 프로그램만 바뀌었지 사실상 이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출연한 장용욱 기자가 결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한 기준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이 새로운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공직에 갈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결국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정한 기존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이 새로운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공직에 갈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처럼 청와대가 두 수석이 1주택자임을 밝히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나도 집이 없으니 청와대에 취직을 시켜달라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집이 없으니까 1주택 기준이 충족되니까 나도 청와대에 취직시켜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인사 기준이 주택 보유수냐는 비판인 건데요. 한 네티즌은 1주택, 2주택, 다주택이 중요한가, 자리에 맞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을 포함한 이제 공직의 인선 기준은 역량, 능력이죠. 그리고 도덕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자리를 능히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 그리고 그 공직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정도로 지내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을 잘 보고 살펴보고 정리를 했느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사생활도 거기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은 이제 함께 인사하는 분들의 지역은 어떤지, 또 학교가 또 너무 편중된 건 아닌지, 성별도 좀 이렇게 고려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재반상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게 역대 우리 정부들이 쭉 해온 어떤 확립된 관행이고 불문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엄앵카가 잠깐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지만 너무 코드로 인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성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으로써 오히려 저 국민들한테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안 그래도 비판이 있는데, 아까도 그 공직자의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슨 1주택자, 무주택자가 뭐 그 인선의 기준이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까 우리 권은영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러면 그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데려오면 되겠네 하는 비아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약간 뭐 무리한 주장처럼 설사 청와대 전체 수석과 비서관이 1주택자, 무주택자, 그다음에 전월세 그 거주자 이런 분들이 다 채운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이도훈 씨가 말한 대로 역대 정부는 능력과 함께 지역, 성별, 학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인사를 해왔는데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개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 올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한 채만 보유한 사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등 자기 상황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겠죠. 이렇게 본다면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항 중에 부동산 소유 형태가 포함되는 게 왜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 문제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쭉 박진솔 활동가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저도 얘기하는 동안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사회의 화두로 떠올라서 이게 문제화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사항으로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담 프로그램이 아직 그런 뭔가 국민 사회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언론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자질이나 그하고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보도하고 대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쭉 들어보니 어떻게든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낮춰서 비판이라기보다 비난을 좀 하려는 자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 브리핑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출연자가 있다고 해서요. 이게 제가 아직 뭔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청와대 브리핑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나쁜 발언으로까지 모니터 보고서에 나오는지요? 청와대가 8월 14일에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 그리고 업무 역량, 발탁 이유 등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사회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번에 발탁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1주택자라면서 1주택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인 건데요. 뉴스와이드 8월 14일 방송에서 이 관련 대담을 나눴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청와대 차관급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최 씨는 직진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차관급 인사 이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도 또 첫 마디가 오늘 차관급 인사에 오신 분들은 모두 1가구 1주택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오늘도 또 인사의 기준은 집인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도 1가구 1주택이면 이 정부는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값을 잡고 나서 1가구 1주택 공직자를 써라. 근데 집값도 못 잡으면서 1가구 1주택 공직자를 쓴다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설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어갔는데요. 최 씨 주장과 다르게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에서 업무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최 씨는 청와대가 1주택자를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네. 굳이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굳이 덧붙일 말도 없고 앞에서 제가 너무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굳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 발언 많이 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차관급 인사에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 1가구 1주택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을 청와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한 거는 당연히 업무 역량을 고려하고 그와 더불어 주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고려를 했다. 국민정서도 고려를 했다라고 덧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역량이 가장 최우선 인선 기준인 거죠. 그런데 이 최경철 편집위원은 마치 1가구 1주택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왜곡 발언을 한 거군요. 네. 이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왜냐면 저는 그냥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청와대에서 어떻게 말했길래 최경철 이분이 이렇게 문제 삼는 거지? 하고 궁금했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정리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백브리핑에서
우리가 보도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이라고 하는 건 이 백브리핑에서 본인의 직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청와대 인사가 밝혔다는 건데 더 추가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차관급 인사가 모두 1주택자다. 워낙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것 때문에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럼 백브리핑이라 하면 약간 기자들이 좀 궁금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그렇죠. 던지면서 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이러한 사항도 있으니 좀 고려를 하시오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때는 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주어가 확실히 밝혀지는데 이 핵심 관계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익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청와대 관련 인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발언 읽으니까 또 답답했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검언유착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담 중에 이제 문제 발언들을 토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열심히 보는 애청자가 아니다 보니 막연하게 그냥 옛날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종편 모아니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에서 종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발언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종편 모아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네. 오늘 댓글 읽어보고 끝낼까요? 네. 네. 저 읽어드릴 거는 886개 뒷광고 방송계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데요. 이거 공시영 활동가가 홈쇼핑 연계 편성이 뒷광고나 마찬가지다 하고 썼던 모니터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부터 읽어드릴까요? 저스트밴드 정파리님. 네. 유튜버들 뒷광고는 지상파가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또 자꾸 유튜버들 뒷광고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도 안 좋고 근데 지상파는 저는 몰랐어가지고 근데 또 공시영 활동가가 얘기하기로 이거 올리니까 댓글들로 다 알고 있었는데 새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래오래 지속되어 왔던 관행처럼 굳어진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설날김님,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경로로 많은 식품들 구매하셔서 남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단순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방송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원재료를 약간의 가공만 거쳐 값을 올리고 판매하는 수준이던데 참 사람 심리 이용해서 장사성만 채우는 거 아닌가 씁쓸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랑 이모를 말리려고요. 혹시라도 구매하려고 하면은 말려야겠습니다. 이러고 코로나 어제 이제 신미 사무처장님하고 진행했던 방송인데 요거 댓글도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김야옹님, 대한민국의 주적은 극우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오늘 목요일 급하게 내일 일정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님이랑 촬영한 내용이 극우 유튜버들 이야기를 다룬 거여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지윤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야 지금 상황에서 사람 목숨 중시해서 코로나 관한 정보가 시급하지 무슨 자극적인 주제이기에 언론이 조작했다는 말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 그러니까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코로나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그 확진자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혹은 정말 불필요하게 어떠한 문제적 인물들 뭐 단체를 쫓아가는 보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송을 봐주시고 같이 좀 이야기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의료진 분들이나 정은경 본부장님 또 브리핑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또 수그러들던 코로나였는데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뭐 관련해서 신문팀에서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편팀도 뭐 하시나요? 종편팀은 이제 안 나오길 바라지만 대담 주제에서 코로나를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정말 필요한 걸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좀 출연자들 혹은 진행자의 문제 발언은 없는지 안 나오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그리고 진술 씨 한번 말해보실래요? 미림 맛술엔 미림을 넣으세요.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말할 때 애초에 좀 크게 하죠, 그냥. 네네. 네,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네. 오늘 댓글 읽어보고 끝낼까요? 네. 뭔가 이거 뭐야, 태블릿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그렇나요? 네. 왕와라 왕왕 와라 와라 왕.